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강형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자리에서 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학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바쁘신 일정에서도 참여해 주신 내외 귀인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국내 기업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가의 딜레마가 뭐냐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나름대로 열심히 고객 서비스도 하고 정말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회사가 몰락하는 거죠. 이런 혁신가의 딜레마가 왜 생기는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모든 걸 소개시켜 드리기는 어렵고요. 간단한 기술적인 설명만 드리면 여기서 보듯이 테크놀로지가 S자형을 따른다는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처음에는 천천히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고 다시 이제 정체된 상태 또는 머추어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성공한 기업 또는 지금까지 과거 몇십 년 동안 잘 해왔던 기업이나 경제는 이런 하이 레벨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던 대로 타겟 고객 잘 정하고 그 타겟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잘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훌륭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 자체가 몰락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잘해왔던 기업이 잘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이제 도전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도전자가 등장할 수 있는데 도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장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나가 있는 기업,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설령 눈에 띄더라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주목할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미 늦는 겁니다. 주목할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 도전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리딩 업체, 지금까지 잘해온 업체들을 몰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이런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본시장과 금융도 상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로 잠깐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면초가입니다. 공급자 측에서는 데이터와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텍 자이언트들이 자본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과 컨버전스로 인더스트리 내에서의 경쟁의 어떤 다이내믹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소비자, 투자자들은 갈수록 코스트 센서티브해지고 있습니다. ETF라든가 뱅킹 시스템, AI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핀테크 업체들도 이렇게 등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얼터너티브 서비스로서 대체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스타트업 이그젬플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금융이 처한 현실은 도전은 좀 더 근본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와 계신데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융, 은행이건 증권회사건 자산운용사건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그 금융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파이낸셜 인터미디에이션입니다. 중개인 거죠. 자본을 가진 자본의 공급자와 자본의 수요자를 매칭시켜주는 역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금융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왜 금융이 필요한가? 직접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 문제, 즉 정보의 비대칭성과 모럴 해저드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공급자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델리게이티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대신 의사결정하고 감시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런 파이낸셜 인터미디에이션과 델리게이티드 모니터링은 금융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런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금융기관은 대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의 회사가 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회사에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0 또는 100% 투자 수익률이 그럴 겁니다. 100% 살거나 망하거나. 그렇지만 제가 몇만 개의 회사에 대출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50%의 회사들이 일정하게 망해주고요. 그러면 저는 50%의 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이런 중계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대형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도 금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문이 등장한 거죠. 네.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하면 그렇죠. 대형화된 금융기관 없이 어쩌면 금융기관 없이 직접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해서 할 수 있고 게다가 우리가 아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 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network. 그래서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을 풀었다는 게 바로 일종의 모럴 해저드를 해결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 자체가 근본적인 어떤 도전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은 두 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과 경제가 혁신가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최소한 해칭, 연결을 하거나 최소한 해칭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편 금융이 직면한 이런 근본적인 도전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하나하나 모두 어려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게 우리 금융과 자본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어쩌면 다행히도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연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강조해서 제가 제안하는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솔루션은 아키텍처 혁신입니다. 자, 그럼 아키텍처 혁신이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키텍처 혁신에 대해서 먼저 데피니션,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그젬플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영화가 있는데요. 500일의 썸머, 500일의 여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썸머가 사람 이름이기 때문이죠. 네. 500일의 썸머가 있고 그다음에 킬빌, 펄프 픽션, 그리고 이런 영화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영화는 이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벤트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지 않고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벤트를 배열해서 이벤트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를 전혀 새롭게 만들고 영화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더욱 흥미있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아키텍처 혁신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미드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웨스트 월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고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 드라마도 이런 아키텍처 혁신의 어떤 전형적인 예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키텍처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혁신을 창출하는 전략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이루는 코어 컨셉을 유지하거나, 그렇죠? 유지하면서 강화하거나 전복하거나, 그렇죠? 혁신의 코어 컨셉을 유지하거나 전복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의 컨셉들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결합하면 총 네 가지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래서 조합의 첫 번째는 코어 컨셉을 강화하면서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걸 우리는 점진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코어 컨셉 하나하나를 전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모듈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와, 그렇죠, 컨셉과 릴레이션십을 모두 바꾸는 것을 우리는 레디컬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코어 컨셉은 내버려 두고 크게 바뀌지 않고 전복시키지 않고 그 관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혁신을 추구한 것을 아키텍처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키텍처 혁신이 우리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키텍처 혁신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어떤 연결, 그런 아키텍처가 금융의 본질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컨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강화하면서 그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점진적 혁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면서 과연 중국과 경쟁이 될까?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베트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점진적 혁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경쟁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코어 컨셉도 바꾸고
릴레이션십도 바꾸는 레디컬 이노베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교육제도 또는 대학의 책임으로 돌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직 우리가 서구 기업이나 실리콘밸리의 텍 자이언트들 상대에서는 결정적으로 좀 창의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창의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경쟁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대안이 남습니다. 모듈 혁신과 아키텍처 혁신이 남는 거죠. 제가 보기에 모듈 혁신은 스타트업에 어울리는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 자본시장은 그 특성상 아키텍처 혁신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키텍처 혁신을 이렇게 우리의 주요 전략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키텍처 혁신의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서 한번 아키텍처 혁신을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한번 힌트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예, 맞습니다. 김솔 교수님. 예.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네,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의 핵심은 목걸이입니다. 네, 이 그림의 코 핵심은 목걸이고요. 자, 이 목걸이는 여러분 이제 타이타닉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참고로 제가 대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학생들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잘 모릅니다. 참고로. 어쨌든 타이타닉은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탐사대가 타이타닉을 타는 탐사대가 있죠. 근데 그 탐사대는 타이타닉을 찾는데 타이타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이타닉에 들어있는 보석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자 주인공이 탐사대에 전화를 해서 내가 목걸이의 행방을 알고 있다. 난 목걸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해서 탐사대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킥스타트 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영화에서 목걸이는 그다음부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화적 장치를 우리는 맥거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제가 나름 지어낸 말인데요. 이 맥거핀 전략이 아주 아키텍처 혁신의 중요한 전략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은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ICO 백서, ICO 화이트 페퍼를 제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관심이 있어 여러 개를 살펴보면서 약간 공통점을 뽑아내서 나름 도식화해 본 것입니다. 물론 ICO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제가 뭐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일단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키 플래그 오브젝트와 플랫폼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사물 인터넷에서는 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플랫폼 오퍼레이터 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사람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플랫폼 오퍼레이터는 컨트롤 라이트 또는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ICO에서는 코인 같은 걸 지급하는 거죠. 리워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 사람은 이 리워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건 비타민을 사 먹을 수 있는 코인이다. 비타민 코인이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을 사 먹는 거죠. 그래서 효용을 누리게 됩니다. 플랫폼 오퍼레이터는 당연히 비타민을 생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 오퍼레이터는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계량 분석을 하거나 머신러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용한 지식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유용한 지식을 창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창출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자, 이제 파트너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파트너들은 그 정보를 얻는 대가로 플랫폼 오퍼레이터에게 리워드를 주고 사람에게도 다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일단 인센티브가 한번 강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파트너들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새롭게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상품을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코인으로 이제 이것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는 코인은 비타민만 살 수 있는 일종의 asset backed security였는데요. 자, 이제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인이 원래 asset backed security였는데 이제 담보의 구색이 늘어나는 거죠. 종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담보가 증가하니까 코인의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코인이나 리워드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이는 다시 데이터 제공과 이 플랫폼에 참여 또는 생태계에 참여하게 된 오브젝트의 인센티브를 더욱더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밸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편 파트너들은
이 생태계, 이 네트워크 또는 이 아키텍처 하에서 노드를 각각 구성하게 되고 노드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의 밸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밸류는 소셜 캐피탈 또는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의 익스터널리티 등등의 형태로 증가하게 돼서 다시 리워드나 코인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오브젝트의 인센티브를 더욱더 늘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드가 증가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데이터가 창출되어 데이터도 더욱더 리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키텍처 혁신이 좋은 예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이제 비타민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맥거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비타민을 살 수 있는 코인이었는데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키텍처 혁신이 어떤 베너핏을 갖는지 하나씩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나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보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즈덤 오브 크라우드를 추구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어드밴티지는 한국형 페이스북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자본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페이스북 넘버 2를 만들어도 성공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쓰지 않는데 제가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쓰지 않으면 제 친구도 쓰지 않을 겁니다. 저와 제 친구가 모두 옮겨나갈 그 페이스북에서 성공할 겁니다. 결국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그런 혁신을 만들려면 이런 플랫폼의 위너 테이크스 올 이런 디폴트 서비스로부터 우리가 함께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옮겨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맥거핀 전략이 어떻게 유용한가 이제 명백해집니다. 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쓰게 되면 이제 맥거핀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비타민 등의 이유로 인해서 서비스에 들어가면 제 친구가 들어가니까 이제 저도 들어가는 게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 이제 ICO 경우인데 제 친구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제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오고 자기도 그 서비스를 같이 쓰게 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서비스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친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같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기본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ICO도 되지만 좀 더 제너럴하게 이런 맥거핀과 같은 생태계 만드는 전략은 우리가 어쩌면 한국형 페이스북이나 그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어쩌면 남은 유일한 전략, 자본시장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ICO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차피 힌트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입니다. 자, 텔레그램은 리버스 ICO를 실시했습니다. 리버스 ICO는 뭐냐면 자, 정통적인 ICO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리버스 ICO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ICO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디센트럴라이즈드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이런 ICO로 해서 1조를 모았습니다. 무려 1조를 모았습니다. 네. 다른 킥이라는 어떤 채팅 서비스도 약 1,000억 가량을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가부를 논하기 전에 자, 이런 리버스 ICO를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리버스 ICO를 한다는 소문은 있는데요. 어쨌든 리더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리더가 이런 걸 할 확률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인센티브가 적겠죠. 그렇죠. 이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리더는 이런 새로운 파이낸싱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은 인센티브는 최소한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팔로워들한테 넘버 2나 넘버 3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아는 페이스북은 자기들이 리버스 ICO를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또 흘리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과 경영에 비슷한 개념으로 브리콜라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브리콜라지는 여러분이 미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실 겁니다. 브리콜라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인 맥가이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맥가이버가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방식이 브리콜라지입니다.
문제를 자기 주위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브리콜라지, 예, 프랑스어라 발음이 힘드네요. 네, 예,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레비 스트로스가 만든 개념입니다. 네, 이런 브리콜라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네, 당연히 창의성, 예,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즉흥성, 임프로바이전, 그 다음에 조합 역량, 물건을 조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참을성이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참을성이 중요하냐면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그러니까 단순한 리스크가 아닙니다. 단순한 리스크는 우리가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고 뭐 퍼센트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여기서 ambiguity는 이제 unknow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퀀티파이하기 힘든, 정량화하기 힘든 어떤 불확실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참을성, 그리고 지저분함에 대한 참을성, 그리고 실패에 대한 참을성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셜 스킬과 네트워크에 대한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브리콜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어느 쪽으로 펀딩을 하고 어느 쪽으로 역점을 줘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키텍처를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제 자본시장의 이해 관계자들과 감독기관, 정부 등등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키텍처 혁신과 브리콜라지를 자본시장에서 달성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기관들부터 먼저 아키텍처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금융기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요. 우리나라 정책금융, 특히 벤처 생태계나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슷한 프로그램들의 난립, 중복, 지나치게 비대한 규모, 그렇죠. 네. 그런 비판들이 흔히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러한 위기나 한계를 어떻게 우리만의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그걸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모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덴마크, 영국식 모델이고요. 하나는 핀란드 모델입니다. 덴마크나 영국식 모델은 오거나이제이션, 타이트한 오거나이제이션에 의해서 그런 벤처 생태계와 혁신 금융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일 기관 내에서 대출 보증부터 벤처 캐피탈, 모태 펀드, 사모 투자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종사자들이 하나의 조직화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핀란드 모델은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이런 벤처 생태계 문제를 푸는 거죠. 저는 이게 훨씬 더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 현실에도 적합하고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둘 사이에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공통점은 업무 분별로 독립적 업무의 소요성이 중요성이 있고, 때로는 부서 간의 차이니즈 월도 있고, 그러면서 기관들의 협업을 강조한다는 중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팀 핀란드 사례고요. 팀 핀란드는 알다시피,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여러의 기관을 하나의 국가 브랜드 하에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핀란드 하에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주축 기관들이 있고, 그 외에 관련된 다양한 정부 및 민간 기관을 총망라하는 이런 엄브렐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그러나 모두 핀란드 고용 경제부하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팀 코리아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팀 코리아라고 하면 너무 카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걸 그냥 그로스 코리아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코리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런 우리의 난립과 중복된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혁신을, 한계를 장점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로스 코리아를 통한 자본시장 기관들과 정부와 비전, 중장기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렇다고 이 모든 기관과 업무를 모니터링 조율하는 슈퍼 부처가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아키텍처 혁신이나 앞에 말씀드린 브리콜라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단일 위원회 하에서 어떤 브랜드 형태로만 남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거기에서도 어느 특정한 기관이 지나치게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혁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의 공유가 중요한데요. 정보도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묶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중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일관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센트럴라이즈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그단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반대로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오픈하는 것도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관들이 가진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잘 디자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사소한 아이디어로는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4개의 핵심 기관인 테시, 테케스, 핀베라, 핀프로 이들이 모두 한 건물에서 한 단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에서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이러한 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혁신모험펀드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혁신창업펀드가 있고 뒷부분은 성장지원펀드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창업펀드는 약 2조 원 규모로 모태펀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공공부문 출자 비율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장지원펀드는 약간 후기고요. 민간 시장의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출자 비율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운영은 산은이나 성장금융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면 이런 혁신모험펀드가 새삼스럽고 구태여 우리가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